사랑하는 서천 농업인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가정의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은 소비 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업 분야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등 비대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농업인은 다양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품질 고급화 등 소비자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분야별 영상 강의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꼭 풍년농사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여러분. 저는 농업기술센터 이승원입니다. 식량작물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는 논콩이나 밭콩 안정생산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해는 농업인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농콩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농콩 재배하시려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수량을 많이 내셔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재배를 하면 고품질 다수확 재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2020년 농콩 재배한 농업인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잦은 강우와 기상에 의해서 농사짓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들 농업인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량도 20%에서 30%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농업인 여러분들의 고심이 좀 많이 깊었을 걸로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 재배에 있어서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다수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0년도 농콩 재배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보조금들의 지원도 최근 몇 년간 있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헥타당 255만 원이라는 논타작물 재배기술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여러 생력화 재배 기계 같은 것도 지원이 돼서 타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덜했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대신에 콩을 재배하시려면 300평당 300kg 이상의 수확을 낼 경우에는 300평당이나 300평당 300kg 이상의 수확을 내어야 농업인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00평당 수량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매 금액은 키로당 5,000원씩으로 올라 있어도 수량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논에서 재배했을 때 벼를 재배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안 났던 그런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농업인들께서도 계속 재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재배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높이 올려서 환경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농콩 재배하는 면적이 2018년도에는 10헥타 내외였다가 작년도, 재작년도를 거치고 약 60헥타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논두렁이나 밭에 재배하는 면적까지 합친다면 농콩 재배가 우리 지역에서 약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재배 작물로 이렇게 꼽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콩을 재배하심에 있어서 많은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계속 느껴지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서리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검정콩 같은 서리태 같은 경우는 재배하는 방법도 일반 메주콩에 비해서 조금 더 까다로울 뿐더러 생육기간도 길어서 농업인들이 이렇게 올해 같은 환경에서는 더 재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가격이 조금 좋게 나오는 바람에 내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서리태 재배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콩 재배나 밭콩 재배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지 선정입니다. 콩이라는 작물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청근성 작물이고 뿌리가 표면에 얕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면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배를 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논이라는 이러한 한정된 장소에서도 물이 잘 빠지는 그런 논을 선정하셔야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토양은 회백색 토양을 띠고 있는데 반해서 그나마도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의 단면은 붉은색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붉은색 단면 토양을 찾아보시고 기술적으로 배수골을 깊게 파주시고 이랑을 높게 만들어 주신다면 농콩 재배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는 콩의 생육 및 품종 특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병해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기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 기상을 보면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강우가 내렸습니다. 2달 동안 50일 이상의 강우가 내린 것과 같이 농업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이 콩에서는 이 시기가 영양생장기 기간이어서 꽃이 피기 전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생장은 계속되는데 뿌리는 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이후에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혀야 되는데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확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부분 중만생종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 품종은 생육 기간이 약 140일에서 150일 정도 지속되게 되겠고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1년에 이모작 재배도 가능합니다. 보통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콩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동계작물인 밀이나 보리를 같이 재배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려는 이 콩은 대부분 대립종 콩으로서 장육콩이나 밥 민용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콩의 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외관이 깨끗하고 붉은 콩을 종자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러한 콩을 수확하고 나서 내년에 사용한다 하실 때에는 잘 선별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육콩이나 두부콩이나 나물용이나 반미콩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종자 선택 시 고려될 사항으로는 우선 수량성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육종된 다수학 품종을 먼저 우선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논에서 재배하실 때는 도복이 되지 않는 품종이나 기계수확에 적당한 그러한 품종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잘 맞는 품종, 온도나 기상에 잘 맞는 그러한 환경 반응을 고려해서 품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병해충 저항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강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논이나 밭에서 콩을 재배하실 때 300kg 이상은 내어야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조수익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00평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봤는데 우선 개체수가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종자를 파종하고 나서 출하되는 이러한 콩의 비율이 좀 많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출하된 콩에서 꼬투리가 좀 많이 달려야 수량이 확보가 되겠죠. 꼬투리만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꼬투리에서 보통 2개, 3개 달리면 수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우리 농업인들은 3개에서 4개까지도 꼬투리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개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충실하게 물이나 환경 조건이 가능하지 않다면 콩알의 무게가 좀 많이 딸리게 됩니다. 무거운 콩, 이러한 콩을 재배를 해 주시게 되면 수확 300평당 300kg 충분히 내실 수가 있고요. 일부 전북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300평당 400kg, 500kg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벼에 비해서 대체 작물로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농업인들께서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하실 때 좋은 품종을 먼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되고 있는 품종이 여기 대원콩, 선풍콩, 대풍콩, 대찬콩, 청자 4호, 5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최근에 육성된 품종들로서 수량성도 좋고 기계 수확 적응성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품종을 선택해서 확보하셔서 내년에 재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대원콩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원콩이라는 콩은 계속해서 보급종으로 나오고 있는 품종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콩입니다. 근데 최근에 육성되지 않고 90년대에 육성됐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농업인들이 재배하기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도복의 우려가 있는 품종입니다.
반면에 장점으로는 일반 수매 업체에서는 이 대원콩이라는 품종은 두부 수율이 좋아서 계약 재배하기에 아주 선호하고 있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특히 CJ 같은 업체에서는 두부를 만드는데 이 대원콩을 수매하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품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찬콩입니다. 이 대찬콩도 올해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정부 보급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수량도 많고 키도 작아서 순지르기를 생략해도 되는 품종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아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콩의 최대 생산 지역인 김제 지역에서도 약 30% 정도 재배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콩이 밑에서 달리는 높이, 착엽고가 높기 때문에 기계 수확 시 손실이 적은 그러한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풍콩인데요. 이 콩은 실용화재단에서 공급이 되었었는데 작년에는 좀 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 수율도 좋고 키도 작고 수량성도 좋기 때문에 재배하기에 편하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평원콩입니다. 가장 최근에 육성된 품종으로서 수량성이 가장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00평당 366kg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에 육성된 품종에서는 수량성이 가장 좋고요. 작년도와 같이 비가 계속 오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뿌리 썩은병이 발생되는데 이 품종은 검은 뿌리 썩은병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콩알 종실이 조금 작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 4호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 검은콩 가격이 매우 올라감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많이 요새 찾고들 있습니다. 그중 이 청자 4호라는 품종도 300평당 300kg가 넘게 나오는 예상 수량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다수성 품종이 되겠고요. 다만 키가 큰 게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순지르기를 해줘야 되는 품종이며 순지르기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복의 위험이 있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콩알 외관을 보면 럭비공 같은 그런 길쭉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외관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 청자 5호라는 품종은 수량도 기존 청자 4호에 비해서 약 30-40kg 정도 더 나오며 외관도 동글동글해서 계약 재배하기에 알맞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먹어보신 분들은 맛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맛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품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콩을 재배함에 있어서 종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자는 보급종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발화율 측면에서도 좋고 우리 지역에서 검증이 된 품종이기 때문에 보급종으로 재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2월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겠고요. 2월달에서 3월달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기간 연장을 통해서 개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보급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급종은 검은콩, 서리태 같은 품종은 보급종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콩의 재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고구마 하면 고운 작물, 감자 하면 저온 작물이라고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이 콩이라는 작물은 고온, 저온, 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25도 내외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만 맞다면 다수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콩에 꽃이 피는 이 시기가 한여름입니다. 우리나라 한여름은 30에서 35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 꽃이 피는 시기에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불임되는 경우도 많고 꽃이 낙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단점은 있지만 재배 환경을 잘 맞춰서 재배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다수확을 낼 수 있다. 이게 콩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도는 25도씨 내외의 온도가 좋고요. 수분적인 환경으로는 수분이 많으면 다수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수분이 너무 많게 되면 뿌리가 상하는 습해 증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콩에 꽃이 피고 꼬투리가 생기는 시기에 전체 수분에 필요한 양의 70%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꼭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감을 경우에는 너도 나도 다 콩 수확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물다면
논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고랑을 통해서 물을 한번 넣었다 빼주셔서 수분을 꼭 공급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콩은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너무 수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뿌리가 낮게 뻗고 약한 이 콩이라는 작물은 습해 발생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하루 이상 물에 잠기게 되면 콩의 뿌리가 상하게 되는데, 콩이 뿌리가 물에 잠기게 되면 숨을 쉴 수 없고 그래서 뿌리가 상하게 되고요. 이 상한 뿌리는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잎 끝부터 황화되는 그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습해의 피해가 나타나서 잎 끝이 황화되고 있을 때는 일시적인 회복으로 얼른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요소 1%액을 연면시비에서 살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영양생장기 기간에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잎 끝면이 황화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시적인 생육부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소 1%액을 연면시비 해줘라 라고 농업인들에게 문자로 보내고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습해 피해를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개화기보다는 종실 비대기에 습해를 입었을 경우에 개화기와 종실 비대기에 습해를 입었을 경우에 수량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개화, 꽃이 피는 시기에 습해가 계속 지속되면 절반 정도까지도 수량이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되고 얼른 물을 빼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름 기온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미리 파종하실 때 일항을 높게 물이 빠지는 골을 낮게 만들어서 물이 바로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콩의 비료 성분인데요. 콩은 질소 비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꽃이 피는 시기부터 꽃이 최대로 피는 시기까지 생전에 먹을 수 있는 질소의 약 7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밑거름이 질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토양에 따라서 양분이 충분히 용탈될 수 있기 때문에 생육이 약하다 싶으시면 꽃 피는 시기에 추비를 요소 비료로 추비를 살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많은 수량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핀 후 30일 동안 질소의 약 70%, 흡수량의 70%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질소를 추비를 해주시면 되고 300평당 약 5kg 정도 요소 비료를 뿌려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착생한다 해서 공중에 있는 질소뿐만 아니라 땅속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에 의해서 땅속에 고정 질소를 흡수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서 물이 빠지지 않는 논이나 햇빛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밭토양보다도 논토양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밑거름이나 퇴비 같은 것을 밑거름을 뿌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내 토양에 양분이 얼마나 있는지 꼭 의뢰를 받아 보신 후에 살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질소를 추비했을 경우, 근류균을 추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 대조구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비료 추비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 경운 및 시비라고 여기 제목이 써 있는데 경운의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해주고 아까 논에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약하게 기생이 된다 했는데 확실히 경운을 해주게 되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뿌리옥 박테리아 기생이 확실히 밀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만큼 이러한 물리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콩의 밑거름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분량 기준으로 질소, 인산, 가리 약 3kg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간지나 양분의 용탈이 심한 이러한 천수답이나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더 넣어서 6kg 기준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비 같은 경우는 꽃이 핀 후에 5kg 정도, 시바르당 5kg 정도를 추비로 요소를 살포해 주시면 수량 증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분별로 콩의 생육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밑거름으로 들어간 질소 같은 경우는 콩의 차격고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벽고라는 것은 콩이 꼬투리가 땅에서부터 지표면에서부터 달리는 높이이기 때문에 기계로 수확하는 논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질소가 많이 들어가야 차벽고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비로 넣는 질소 같은 경우는 아까 수량을 촉진한다. 요소 비료를 그래서 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상 같은 경우는 마지수 증대, 차격고와 꼬투리 콩알수 증가, 뿌리 발달 촉진, 콩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밑거름으로도 인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가리 같은 경우는 콩알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석회 같은 경우는 콩의 꼬투리에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이런 양분인데요. 석회가 부족할 경우에는 꼬투리가 약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각종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보통 충북에 있는 석회동굴 근처에서 콩을 재배할 경우에 수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농업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석회의 효과입니다. 칼슘이 많은 토양에서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꼬투리가 그만큼 단단해지기 때문에 병해충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수량도 증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시면 인산이 결핍할 경우에는 엽이 많이 위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리 부족 같은 경우는 엽의 가장다리가 황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을 그냥 밑거름만 뿌리시는 것보다 영양제나 요소 같은 것을 첨가해서 해주실 경우에는 수량이 증수되는 것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영양제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요소만으로 이렇게 추비를 주셔도 충분히 수량 증수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농업을 재배함에 있어서 경영을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경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돈을 조금 덜 써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양분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경영에 좋은 거기 때문에 비싼 영양제보다는 싼 요소를 뿌려주셔서 수량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면 요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재배 기술입니다. 보통 파종하실 때 깊게 파종하냐, 뭐 매달 파종해야 되냐 농업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너무 많이 파종을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보통 4알, 5알 파종해서 보면 콩은 발화율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출하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하된 것들이 계속 출하된 개체들끼리 나중에 양분 경합도 하게 되고 또한 광합성도 받으려고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보통 길이 신장만 하게 됩니다. 위로 높이 키만 크게 되는데 이 상황이 결코 콩의 수량에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좋은 이런 콩 같은 경우는 보통 2개체, 2개체만 파종해 주는 게 좋고요. 조금 서운하다 싶으면 3개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파종하시면 오히려 서로 양분 경합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콩과 콩의 사이는 10에서 20cm 간격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계 수확에 적당한 이게 파종 간격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열에 1항에 한 골만 1열만 재배하냐 2열만 재배하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논란들이 있으신데 크게 수량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콩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밭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재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언제 콩을 파종하는 게 좋냐 파종 한계기 제가 느끼기에는 6월 상순에 콩을 파종하는 게 가장 좋고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 6월 중순 전후로 파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어질 경우 파종이 6월 중순 이후로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적당한 영양 생장 기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생육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일찍 파종을 5월 말에 파종을 하거나 5월 중순에 파종을 하실 경우에는 영양 생장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콩이 도장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은 곧 도복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콩의 파종 적기는 6월 상순 전후로 이렇게 해서 파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에서 아까 재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20cm, 15에서 20cm 간격으로 파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기계가 좀 많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파종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파종 시기가 늦어진다, 꼭 만파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람이나 대원이나 남풍콩 같은 이러한 품종은 영양생장 기간이 어느 정도 긴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이라도 맞춰서 재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파종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런 품종을 쓰더라도 수량 증수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파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콩이라는 작물은 너무 깊게 파종할 경우에는 출하되는데 올라올 때 각종 병이나 습해에 의한 수분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너무 깊게 파종하지 마시고 4cm 정도 파종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너무 가물다 할 경우에도 그냥 5cm 더 밑으로 파종해 주시면 나중에 출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종 깊이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종자 소독약이나 조류 기피제 처리는 자료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제초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초제는 크게 발화전 처리제와 발화 이후 처리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발화전 처리제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토양 처리제로 뿌려주는 게 발화전 처리제가 되겠고요. 이 발화전 처리제 같은 경우는 약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리 시기와 처리에 대한 양을 꼭 조절하신 다음에 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하고 나서 출하가 된 상태에서 토양 처리제를 살포하게 해주시면 반드시 약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려주는 기간은 파종하고 나서 3일 이내에 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콩과 잡초가 경협하는 시기에 출하 이후에 이제 뿌려주는 경협 처리제가 있는데요. 이 경협 처리제 같은 경우 콩에 등록된 거는 화분과 잡초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농약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따라서 이러한 약을 뿌려주시면 화분가만 이렇게 제초가 되겠고, 화분가 제초도 오엽기가 넘어가게 되면 제초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엽형 제초를 그럼 어떻게 제초를 해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콩에 등록된 비선택형 제초제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이렇게 잘못 뿌려주시면 이렇게 약해가 발생됩니다. 이 농가는 2018년도에 제가 현장에 나간 일이 되겠는데요. 농약을 뿌린다고 뿌려주셨는데 농약이 벼의 잎에 비산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콩의 농약은 화분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벼의 잎이 많이 갈변돼 가지고 농업인들끼리의 분쟁 소지가 있었던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에 농약을 뿌리실 때는 주변에 화분가 잡초나 화분가 작물인 이 벼나 옥수수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보신 다음에 제초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육 및 포장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은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논에서 재배하실 때는 물이 잘 빠진 토양에서 재배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재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논토양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논토양에서 콩을 재배하실 경우에는 논의 삼면을 명거 배수를 꼭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논의 삼면을 가랑이를 80cm 깊이까지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잘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콩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중경 및 배토입니다. 배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제초 효과도 있고요. 토양 통기성도 양호하게 만들어서 뿌리옥 박테리아의 착생도 좀 높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온도까지도 조절해주기 때문에 수량 증수에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토 같은 것도 꼭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배토기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밭에서 재배하신 분들은 관리기를 이용해서 배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논이나 이런 데서 해주시는 분들은 트랙터 부착 배토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생력화기를 사용해 주신다면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지르기입니다. 이 순지르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순지르기 과정이 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분지수에 따른 마디수가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솔직히 수량이 증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품종, 아까 말씀드린 대찬이나 평원이나 이런 품종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순지르기를 생략해도 수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지르기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면 5엽에서 7엽,
보통 콩이라는 작물은 떡잎이 나오고 불완전엽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1엽, 2엽, 3엽, 4엽, 5엽 마디마다 나오게 되는데 5엽에서 7엽 사이의 순을 따주면 그게 순지르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지르기는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콩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력화 기계를 이용해서 순지르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많다고 농업인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 꼭 순지르기를 해야만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키가 큰 서리태 품종이어서 이 농가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순지르기를 해주셨는데 2020년도와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콩의 습해가 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콩의 습해 발생이 되게 되면 뿌리가 많이 상하고 그에 따라서 잎이 많이 황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황화된 잎을 순을 질러주시면 광합성을 할 잎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생육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지르기를 하면 작년과 같은 2020년도에는 오히려 피해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가가 끝에 한 열만 순지르기를 안 하셨고 나머지는 좀 순지르기를 해주셨는데 안 한 열은 확실히 생육이 좋은데 반해서 순지를 한 엽은 갈변되고 심지어 고사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지르기는 꼭 필요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도복이 되거나 생육이 너무 과번무된 상태에서는 순지르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수량 중수에는 좋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콩의 수확 및 탈곡입니다. 콩은 언제 수확을 해야 좋을까요? 네, 꼬투리가 많이 이렇게 꼬투리가 갈변이 되어서 꼬투리가 떨어지기 전 품종에 따라서 꼬투리가 저절로 떨어지는 품종도 있기 때문에 꼬투리가 70%에서 80% 여물었을 때 그때 수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늦게 수확을 해주신다면 수확 과정에서 많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보면 성숙기 7일에서 14일 이내에 수확을 해주시는 게 탄립률이 가장 적고 손실률이 적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수확 기계들이 좀 많이 생력 기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예초기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재배하거나 소규모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예초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해 주시고요. 예초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해 주실 때에는 수분이 높은 오전, 이슬이 마르기 전 오전에 예초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오후에 수확을 한다면 이슬이 말랐기 때문에 수확하는 예초기를 수확하는 과정에 땅에 많이 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전용 콤바인이나 범용 콤바인 같은 경우로 수확을 해 주실 때는 이슬이 다 마른 오후에 10시 이후에 수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계로 수확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콩 콤바인 수확기가 2대에서 3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생력화, 자동화가 돼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수확하실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계로 수확하기에 적당한 품종이 있습니다. 콩의 꼬투리가 맨 밑에서 달리는 높이가 10cm 이상이 되는 이러한 품종과 어찌됐든 도복이 되지 않는 품종, 다수성 품종 이러한 것을 위주로 재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콩의 건조 및 저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건조기 이용은 30에서 40도, 습도는 50에서 70%로 해주시는데요. 이게 농협에서 수매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콩 수매하는 기간에 바로 이렇게 건조를 해서 수매를 해야지 이 콩 같은 경우는 상온에 계속 놔두게 되면 수분 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콩을 수매하는 기준은 무게에 따라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 수가 많을수록 농업인들 소득이 높아지는 반면에 계속 집에서 보관을 하게 되시면 무게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 함량이 빠져나가면서 무게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수매를 하시는 분들이 소득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바로 수매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큰 저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부터 이제 다음으로는 병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뿌리 썩은병, 검은뿌리 썩은병이라고 하는데요. 금년과 같은 상황에서는 2020년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습한 이러한 조건, 고온 다습한 조건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 뿌리가 썩게 되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먹뿌리 썩은 병이라고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배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랑을 높게, 콜을 낮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파밤나방, 가운데 있는 파밤나방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7월 초순에도 발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밤나방의 특성이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면서 손톱만한 크기로 매우 작기 때문에 농가들 눈에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호색, 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통 콩의 잎이 많이 갉아먹어져 있다 하면 이 파밤나방 유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전에 예찰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셔서 발생이 된다 하면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콩 잎을 긁어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음은 노린재류입니다. 이 노린재류 같은 경우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톱다리 개미 허린재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약 1개월 정도 더 빠릅니다.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가 되겠고요. 나머지 노린재 같은 경우도 콩의 전 생육 세대에 걸쳐서 피해를 줍니다. 콩의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중에서도 꼬투리 형성, 콩의 종실 비대기, 모든 생육에 걸쳐서 흡집을 통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이신다면 바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벼에서 종합방제하는 것과 같이 콩에서도 1차, 2차로 나눠서 종합방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1차 방제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먹뿌리 썩은 병과 나방류, 나방유충류 위주로 밀도가 높다면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2차로는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역병이나 노린재류나 있다면 바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밀도가 높다면 추가적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한눈에 정리를 한 걸로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농사에 있어서 콩 농사만큼은 농업인들이 가장 쉽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제가 강의 드린 거와 같이 필수적인 요소, 수분을 언제 줘야 되는지, 요소비료 추비를 언제 줘야 되는지, 순지르기를 해야 되는지, 배토를 해야 되는지,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 안 하시고 그냥 파종만 하신다면 절대로 300평당 300kg의 수량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서천군 농업인들께서는 300평당 400kg, 500kg를 목표로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종 선택은 우리 지역에서 보급종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메주콩 같은 품종을 선택해 주면 되겠고요. 청자콩 같은 경우는 4호나 5호 위주로 다수학 품종으로 위주로 이렇게 품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식 밀도 같은 경우는 너무 따닥따닥 붙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헐렁헐렁하면 잡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cm에서 20cm 간격으로 띄어서 파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기계수학에 적당할 수 있도록 파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종량도 300평당 5에서 6kg 100태 기준이고요. 서리태 같은 경우는 7에서 8kg 정도 더 많이 파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파종 시기 같은 경우는 메주콩 같은 경우는 6월 상순 전후로 해주셔야 되고 서리태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이후로 파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종 깊이도 너무 깊지 않은 4cm 간격으로 파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재배 적지는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토양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량 같은 경우는 아까 3kg 성분량 기준으로 3kg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12량 같은 경우는 9kg 정도 나옵니다. 어려우시다면 농업기술센터 전화하셔서 저희들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는 아까 명거 배수 해줘야 된다. 양쪽 사면 가장자리로 80cm 정도 깊이 파줘야 물이 잘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자 준비 및 파종 같은 경우도 보급종 같은 경우도 못해도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퇴화가 방지가 됩니다. 제초제처리 같은 경우는 처리 시기와 처리 양량을 꼭 준수해서 살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토 같은 거 해주게 되면 수량 증수가 된다 말씀드렸고 순지르기는 해주면 좋지만 생육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자료인데요.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콩에 등록된 병해충 방제 약제입니다. 농업인들이 찾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놨으니까 요거 강의를 보시면서 어떤 약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이후에 어렵다 하시면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서